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화요일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됐습니다. 이날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정필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요일 날 CBS 이정주 질문하는 기자를 봤더니 우리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시고 정필승 변호사님 패널로 나오셨던데 이건 또 어떻게 직접 부르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CBS 네. 그 질문하는 기자 코너에 네. 제가 강성필 대변인하고 같이 목요일마다 알죠, 나가요. 알죠. 네. 시사남매. 근데 강성필 대변인도 휴가. 이정주 기자도 휴가. 그래서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갑자기 제작진이 네가 그 진행해라. 그래서 사회를 이제 좀 봐달라. 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요즘 보면 정필승 변호사님이 노 변호사님을 만날 기회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네, 많아요. 연속해서 지금 뵙고 있어요. 뭐 어제 오늘밖에 없잖아요. 언제 또 만났어 우리가? 아니 여기서도 받고 뭐 새날에서도 그러니까 자주 뵙고. 그 범주가 좀 이렇게 길게 네, 넓히면은 네.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 건데 이재명 정부가 여하간 6월 4일부터 출범을 한 이래 불과 어떻게 보면 이제 2달 가까이 돼가는 네, 상황인데 네. 정말로 달라진 모습들이 참으로 많고 특히나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동의 물결이 많이 느껴졌죠.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아니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사실 좀 쩔쩔매고 네. 좀 싫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정작 본인은 여기 나오려고 공부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 정조대왕이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신하들이 말을 안 들면 그 토론 배틀을 떠가지고 정조 대왕이 네, 토론 배틀을 떠가지고 니네들 공부 안 하냐 하고 왜 그 쿠사리를 줬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나친 그 명비어천가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 국무회의 하는 모습이 옛날 보고 있는데 옛날 경연 장면이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불러가지고 신하들 불러가지고 너네들 일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렇게 내가 너네들보다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약간 좀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실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전문성이 그 장관의 전문성만큼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을 숙지하고 가게 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장관이 장난질을 못하죠.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든 자기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든 그런 걸 못한다는 면에서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거기 가실 때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 이제 체결된 관세협정 같은 그렇죠. 것도 네. 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길래 그렇게 국무회의 개최하고 관세협정하고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번 국무회의 그 생중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머리를 잘 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그 주제를 중대재해 이 산재 없애는 그렇습니다. 걸 네. 선택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일부러 그 주제를 선택하면서 국무위원들이 다 돌아가서 책임을 지게끔 만들잖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국민들에게 다 보여지면서 네가 한 말에 네가 책임져. 너 이거 전부 다 지금 기록으로 남는 거야. 이거를 오히려 보여줬다는 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되게 상징적이다. 그리고 정말 대통령 머리를 진짜 잘 쓴다. 저 대통령 일하면 얼마나 힘들까.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그 대통령 그 당선되는 날 저 여기 앞에 김남국 그렇죠. 비서관과 같이 했잖아요. 앉아가지고 네. 야 나를 왜 안 부르냐 막 그때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랬더니 뭐 누나 어쩌지 막 그러고 혼자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안 불러 이러면서 좀 화가 날라 그랬는데 딱 이번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다행이다. 네가 날 살렸구나 이 생각. 아닙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비어 있거든요. 노영이 안 갑니까 혹시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이 정부는 못 들어가겠다 네. 그 생각했고 진짜 김남국 비서관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미치겠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야. 그렇게 일을 하고 그거를 또 게다가 막 박아버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다 말도 못해. 진짜 저는 이게 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분이 진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이게
대단하다 이 생각이 그리고 들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스피치 훈련이 공개적으로 많이 돼 있는 분들이지만은 아무리 국무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자기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대통령 앞에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곱절로 부담이 그렇죠.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그걸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이게. 부담이 네. 되는 거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생중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미 한번 이제 생중계가 이렇게 됐으면 다음번에 국무회의 나갈 때도 그냥 대충 한번 떼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못 할 거거든요. 못하죠. 긴장하죠. 네.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무회의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개혁이 기조잖아요. 근데 모든 개혁은 반드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런 이제 산업 안전 보장 이런 재해 같은 예방 같은 것도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건데 당장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 이거 일평생 나 이런 거 안전장구 착용 안 해도 일 잘했어. 이거 왜 끼라고 해? 귀찮아. 더워. 이런 식으로 반발 이렇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고 어떤 개혁이라도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반발을 잠재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사 결정 과정.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반대가 있었고 어떤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토론을 거치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의사 결정을 했다. 이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반발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혹시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만에 따른 불편을 네. 최소화하는 그런 첫 시작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했다. 어쨌든 제가 예전에 그 경험이 있는데 저희 의뢰인이 이제 그 작은 집 같은 거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업체 네. 사장님이었는데 어떤 그 오래된 빌라를 리모델링하기로 이제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빌라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제 창틀을 이렇게 뜯고 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부들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부들이 요즘 보통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정말 프로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맨날 상시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잡부라 그래가지고 부르는 사람. 예, 그렇게 네. 용역에서 이제 그냥 일당을 주고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필이면 그날 그 A라고 하는 그 40대 그 남성분이 오. 그 일당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모자를 안 쓰고 이제 이런 안전화 같은 거 사실 착용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집에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날 그분이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뒷정리 청소 좀 하고 간다고 하다가 위에서 이게 집이 그 무너져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 정말요? 정말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의뢰인이 저희 고등학교 이제 후배였는데 저한테 이제 사건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일당 받고 일하시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분에게는 자제분이 2명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하는 이 사장도 뭐 마른 사장이지만 사실 얼마나 이제 열악한 그 중소기업의 그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야. 그걸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보험도 이제 안 돼 있던 거 다시 이제 보험 체결해서 그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뭔가 남겨줘야 되니까 산재 이런 것도 다 다시 이제 뒤늦게라도 들어가지고 그걸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제 받게 이제 보상도 해주고 자기네 또 형사처벌도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제가 쫙 나서 이 산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부분이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렇게 다치는 인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강자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나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통령이 실제로 산재 사업장인 대기업에도 SPC, 포스코 ENC 직접 가거나 언급을 함으로써 고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입 밖으로 한번 언급되는 것도 무서울 텐데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직접 챙겨버리면 정말 오금이 저리죠. 후덜덜이죠, 후덜덜. 오금이 저리죠. 저는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결국은 돈 문제다. 저는 그 핵심을 파악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사람값이 너무 싸요. 뭐 미국처럼 사람 한 명이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해가지고 몇십 배, 몇백 배에서 1억 달러씩 나와버리면 안 고칠래 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고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람 한 명 죽었을 때 위자료가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예,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향후에 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하면 사람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정말 받을 수 있는 기대치가 5억이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공사를 하는 공사가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거나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현장 시설을 다 다시 손보는 것보다 그냥 사람이 사망했을 때 1억에서 5억 사이에 돈을 줘버리는 게 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나 돈을 버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나 이런 주식회사 법인들은 반드시 더 싼 거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보다 공사를 더 많이 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팔고 이윤을 남기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 시설 유지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맞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정말로 사람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공장이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공사 현장에서 작업 반장이 야 너 헬멧 안 쓰려면 들어가지 마. 너 어제 저녁에도 밤새고 오늘 또 밤새 빨리 퇴근하네. 이 문화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사람 값이 싼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 사람 그냥 부속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망했어? 이 차 여기 1억 가. 다음 사람. 지금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모습이었거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비용 문제라는 핵심을 잘 짚었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SPC 간담회 때 모습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12시간씩 근무하는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통해서 밝혀내는 디테일에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구조가 사실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고가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시스템을 양쪽이 다 용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네. 결국에는 기초적으로 임금이 너무 싸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일을 좀 더 몇 시간이라도 더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더 해서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지 사람들이 맞아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일을 양쪽이 이건 사실 꼭 그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최소 얼마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무리하더라도 이걸 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집어내는 게 저는 이번에 참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가 확인이 됐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지가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초적으로 기본적인 임금을 얼마를 그럼 책정해야 되는지 이게 또 이제 그렇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는 그 그러니까 좀 부분을 좀 보고 있으면 있습니다. 틀림없이 조중동에서 어떤 기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소비자들 빵 사러 가게 간데 빵 없어 발 돌려. 야간에 생산 작업을 못하자 빵이 수요가 딸린다, 공급이 딸린다. 절로 한숨이 나오네요. 네. 저 99.9% 확률로 틀림없이 레거시 언론에서 그 기사 나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반발이 생길 건데 과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걸 또 억눌러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고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믿는데 뭐 그런 우리나라 현재 환경에서 이 자본과 노동자의 인권의 조화 이걸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 아주 좋은 출발이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자본이 워낙 우리나라 기울어진 나라에서는 자본이 워낙 우위를 갖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노동자 쪽에 절대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비로소 균형이 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 정말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결코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정말 우리가 생산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산업이 잘 되려면 사람은 수단으로 써야 된다. 이 발상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줘야 돼요. 예. 노동부 장관이 심지어는 직을 걸고 산재 문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아마도 좋은 결과가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만 거기서 네. 첨언하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초창기에 뭐가 있었냐면 까방권 하나 줄까요? 이런 쇼츠가 돌아다녔어요. 아, 까방권 하나 네. 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긴가민가한데요, 그거는. 이 까방권이 뭐냐면 이제 까임 까임 방지권이잖아요. 방지권. 네. 그러니까 한번 봐주겠다는 뜻인데 그게 뭐였냐면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재해 같은 거 벌어질 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무 일이 안 벌어지면은 그 사람이 노력한 게 드러나지 그죠, 않고 맞아요. 그냥 넘어간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인이 별로 없어진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제 그때는 큰일이 되어버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난리가 난다. 그러면서 공무원 너네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도 잘 안 되는지 내가 충분히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치의 딜레마 이야기할 때 동양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최고의 정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정치. 바로 그거죠. 그 다음은 좋아하는 정치. 그 다음은 싫어하는 정치. 최악은 우습게 생각하는 정치라고. 세상이 다 잘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다 잘 돌아가면 사람들은 뭐가 결핍이 된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렇죠.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서 오. 당신들이 수고하는 건 내가 알아줄 테니 미리미리 예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뭘 잘못해도 내가 하나 봐주겠습니다. 까인 방지건 까방 건 알아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을 워낙 오랫동안 되게 정확히 해봤기 아는 거지, 때문에 시스템을. 그걸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수돗물을 틀었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고 뭐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 물이 안 나와야 그리고 원인을 물이 찾지. 빨리 수리가 네. 됐을 때 아유 수도공사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뭐가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사실 특히 행정의 역할이라는 게 잘 돌아가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알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독려하는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관세 협상을 두고서 많은 여러 가지 억측도 많았고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일을 하루 남겨놓고 정말 극적으로 타협을 했고 실제로 15%라는 훌륭한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그런 기저에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동료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통령 기조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을 좀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계속 가더라고요. 당신들 내가 충분히 열심히 일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당신들이 뭔가 조금 비난받거나 이러면 내가 다 방어해줍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던 게 저는 이번에 주요했다고 보고 또 믿어준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부담이 더 그분들 입장에서는 크겠죠. 근데 어쨌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이제 자기가 개입할 때 개입하지 맞아요. 않을 때 오. 예,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언론 지상에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뭐 농식품부의 수습사무관이 우리 예전에 광우병 집회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네, 그 수습사무관 너무 그 훌륭하죠. 농수산물 개방 안 된다는 설득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마가라는 그 조어에 착안을 해가지고 마스가, 예. 마스가라는 또 말을 만들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설득하는 이게 다 우리 공무원 K 공무원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협정 걱정을 할 때 걱정도 하지 마라, 신경도 쓰지 마라.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본적으로 국제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진짜 정지 관계, 국제 관계예요. 줄 게 있고 그 준 것을 받아온 이것만 잘 해도 사실 국제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국제 관계야말로 여기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뭐 줄래? 나 뭐 줄게. 딱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한국이 미국에 줄 게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한국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해양 수산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맞아요. 수산이 네. 아니라 수산이 아니라 조선 네. 조선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말 특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국이 조선 사업이 어느 정도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주말 특급이라고 해가지고 바다 위의 랩터 이런 이게 왜 세계 최강의 전투기 하면 F-22 랩터라고 네네.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다 위의 랩터가 될 수 있는 주말 특급 사업이란 걸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최강의 구축함하면 이지스를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배를 미국에서 개발하고 취역을 했어요. 근데 그걸 처음에 16대를 도입을 하려고 했고 한 대에 한 15억 달러 정도를 마음을 먹었어요, 미국이. 근데 이게 미국이 생산을 못 해요. 기술이 없어서 기술은 기술이 있는데 있는데 생산 기반이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어서 빌 게이츠가 10명이 모여 있으면 뭐예요?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주말 특급을 개발을 했는데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15억 달러 정도로 계획됐던 배 한 척 가격이 최종 납품가가 80억 달러가 됐어요. 야. 구축함 한 대가 항공모함 한 대보다 비싼 가격에 납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취소가 됐는데
미국은 국방이 엄청 민감한 나라잖아요. 근데 국방에 대한 격언하면 가장 유명한 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한다. 미국이 가장 해군에 신경 쓴 이유도 그거였는데 그게 막혀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이게 동맹이고 또. 네, 예. 동맹이고 한국이야. 이게 캐나다에서 AIP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그 잠수함 사업을 하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은 포기했어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만들 능력이 안 돼. 근데 그렇구나. 한국만 참여할 수 있을 정도 한국의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함선 생산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기술력은 중국보다 높아요, 사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한국의 조선 사업이 없으면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제해권을 20, 30년 내에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국이 조선을 어쩔래? 흔들면 안 넘어올 수가 없는데 정말 다행인 게 만약에 윤석열이었어 봐 조선 던져 주고 시작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늘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통상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주장이라는 게 약간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느꼈던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꼭 안보는 경제인데 그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안보를 지킬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런 손벌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배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드는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의탁을 통해서 뭔가 동맹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세 협상이라든가 통상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윤석열을 제2의 트럼프니 뭐 서로 간에 전혀 아니야, 서로 간에 막 보니까. 네. 격려하고 뭐 무식하고 뭐 화 잘 내고 이 다혈질 이런 걸로만 얘기하는데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 네. 보니까. 트럼프는 진짜 계산을 너무 잘하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에요. 게다가 자기가 질릴 때고 양보할 때를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도 자기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몰려가지고 협상한 것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사실 조선업에 대한민국이 투자해주고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이거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뭐 이렇게 최진실 씨가 하던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가부 장관 안 되겠네. 최진실 씨가 한 소년으로 트럼프는 우리 가기 나름이에요. 이런 거 제일 들어가고 실제 트럼프는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낸다는 게 사실 저는 대단한 결론적으로는 저도 예. 그런 부분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조금 이렇게 화제를 바꿔가지고 그 국방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누구 칭찬이나 응원을 쉽사리 하는 분이 아닌데 최근에 우리 안규백 장관을 굉장히 성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에 글을 올린 거를 보고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최일 그 국방 홍보위원장 이 사람이 국방 홍보원장. 홍보원장 네. 이 사람이 그 국방일보에다가 쓴 걸 보고 얼마나 이 국방부 장관을 문민이라고 무시하면 이따위 행동을 할까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면서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나 내 맘대로 할 거다 백제라요 보니까 편집권 나한테 했는데 이재명이 왜 편집권을 침해하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안규백 장관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장관님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장관님이 나 폴란드 갔다 와서 봅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폴란드에 우리가 또 이제 수출하는 그거가 엄청난 그 규모의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 안기백 장관은 제가 좀 아는데 엄청나게 호인이에요. 그래갖고 호인이구나. 무슨 뭐 얘기를 하면 맨날 이제 웃기만 하고 사실 뭐 남들한테 뭐 일을 정말 잘하시나? 내 소리 이상하게 그런데도 사실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지금 오선이가 하셨잖아요. 구력이 대단하죠.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국무위원 그 회의할 때 보니까 대통령이 이거 좀 합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또 웃으면서 또 한방 웃음을 또 지으면서 호인이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호인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 했다가 찬찬히 내가 살펴봤어요. 이 국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문민 출신의 이 장관이 어떻게 그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그 네. 기득권과 텃세들이 이 사람을 가만두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규백 장관도 사실 저는 이 국방부가 지금 물먹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게다가 이분들은 지금 내란죄하고 지금 뗄 수가 없는 직결돼 관계니까 있죠. 오히려 이제 좀 세게 나가면서 이 사람 무시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안 장관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제가 그냥 좀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응원차 네, 응원차 시합을 좀 해보겠다. 예. 네,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전 최일 국방 홍보원장이라는 분이 한 기행은
정말로 이제 열거하기도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새로운 게 엄청 많이 그쵸.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군에서 이런 아니 일이 어떻게 있었다는 이런 게. 분이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됐는지. 왜냐면은 국군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루라도 앉혀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빨리 빼야죠. 결국은 이제 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모든 악은 윤석열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민 장관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으로 최초로 문민 장관인데 사실 해외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 미국만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된다라는 공식은 2차 대전 전에 깨졌어요. 전에. 아, 네. 2차 대전 전에 전에 깨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유명한 국방부 장관 하면 로버트 맥나라마 같은 경우도 있는데 로버트 맥나라마 장교도 근무한 적 있는데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초반에 잠깐 공군에서 이 행정장교로 복무를 했던 것일 뿐이고 그렇구나. 기업가 출신의 로버트 맥나라마 장관 지금 미국 국방의 토대를 잡은 사람이죠. 그리고 클린턴 시절에 코헨이라고 있어요. 코엔. 예, 코헨 장관이 이 사람 아예 군 경험이 없는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군대 그 미군에 있으면서 최대 규모의 그 미 국방 예산을 확보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일반 장병에 대한 복지를 완성을 시켰어요. 아. 오히려 사실 장관이라는 게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나면 장관이 총 들고 나가 싸울 거야, 작전 세울 아닙니다. 거야,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안규백 장관님처럼 이 문민 통제를 필요로 하는 오히려 지금 내란을 통해서 국방부가 문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입증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안규백 장관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해줄 거라 믿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윤석열 씨가 박아놓은 알박이 인사들이 그러니까요. 진짜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게 네. 이거니까 또 드러난 거고 이 최일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KBS 있을 때 그 부하 직원 폭행 사건으로 이제 그만두면서 또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홍사훈 기자하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진짜요? 홍사훈 네, 기자님 네, 맞았어요? 홍사훈 기자가 같이 KBS 있었잖아요. 이 아니, 사람이 홍상 기자 안 맞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약간 뺀질뺀질하니까 사실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화분을 집어던졌대요 자기한테. 화분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옛날에 그 기자들의 잘못된 문화로 이게 곤조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자들에게 그런 행동을 많이 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곤조 부리다 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에 윤석열 때문에 잘 된 거잖아요. 저 대선 캠프 갔다가 영전해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이 윤석열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에게 충성이라기보다는 자기 살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비상계엄 터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내란죄로 고발을 했대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되게 싫은 그런 거야. 거구나. 아니 네. 연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악의적인가 봤더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내란을 획책을 했으면 만약에 군대 내란을 획책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군인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내란을 벌렸으니까 윤석열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하고 내부적인 방송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연관이 없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윤석열이 무능하고 멍청하긴 한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무능하고 멍청하진 않거든요. 틀림없이 야 내란 성공하고 국회를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정신교육을 시켜야 돼. 우리가 쟤네들한테 총 쏜 건 쟤네들이 나쁜 애들이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기사 이렇게 돼. 관여가 없을 리가 있나.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좀 약간 부끄러워지려고 하는 게 최일도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버티는 또 이진숙도 기자 출신이네. 본인도 기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자들은 왜 버텨서 그렇죠. 기자들을 부끄럽게 아니,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조인인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렇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한 분들이 있었군요. 보니까. 굉장히 좀 뭐 앉아 있을 수가 없네. 체포영장도 집행 못하는 분들이 다 법조인 출신이니까. 아 세상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못하고 2시간 동안 서 있다가 왔다는 말이 거 됩니까? 아니 이거. 윤석열도 법조인이야. 윤석열도.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잠깐 이제 새로 가는 얘기인데 빠져나간 얘기인데 윤석열이 이제 체포영장 관련된 얘기들 나오면서 그 처우 같은 것도 교정시설 처우 얘기 나오는데 아니 뭐 변호인 접견을 오후 9시 넘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원래는.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특별히 다 봐주는 거죠. 특별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사실은 재량인 재량적으로 거예요? 할 게 예, 되게 예. 많아요. 원래 변호사들도 예전에는 그냥 막 오늘 아침에 접견 신청해서 그날 곧바로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하루 전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지만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게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처음 변호사 할 때만 해도 5시 넘어서 6시까지도 사실은 그 의뢰인이 원하면 피의자하고 변호인 해줬구나. 접견을 계속 해줬어요. 왜냐면 6시는 밥 먹는 시간이라 내가 그렇죠. 밥 먹는 시간을 빼고라도 나는 변호사하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교도관들이 그러면 옆에서 계속 시키고 있어야 되잖아. 자기네가 밥을 못 먹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거는 좀 봐뒀는데 이제는 그런 거 전부 다 없애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다 해야지만 되고 막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러려면 4시까지만 원래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시 아마 10분, 20분까지가 마지막 접견 시간으로 신청해 놨을 텐데 신청을 그렇게 해놓고 끝내는 시간이 원래 5시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여가지고 또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식판 닦고 이렇게 내놓고 자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요즘 변호인 진짜 예. 변호인 접견실 가면 그 한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집사 변호사 소위 말하는 가가지고 노가리 까주고 노가리라고 하면 안 되나? 잠깐만 우리 농담해주고 집담회 좀 하고요. 해주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그 뭐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오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높은 그 임금을 책정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네. 그런 뭐 하고 뭐 담배를 전해준다, 마약을 전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게 이제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저기 뭐야 그 변호인 접견소에 들어가면 그 집사 변호사가 의심이 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경고문까지 있군요. 예, 경고문 네. 곳곳이 붙어 있고 뭐 몇 회 이상 그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되면 제한될 수도 있다.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적어져 있는 게 서울구치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무제한의 지금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그 독방 거래 의혹이 있었다. 최근 해가지고, 경찰 수사 예, 한창이죠. 예, 지금 경찰 수사 한창이고 얼마 전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변호사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직업이 우연을 믿질 않아요. 결코 우연이란 없다. 지금 뭔가 그 구치소 내에서의 행태를 들여다보다가 이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구치소 쪽에서 좀 사단이 한번 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 오늘 또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 움직이는 게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근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건희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곧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건희 개인뿐 아니고 일가족이 다 문제인데 그 오빠의 행태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절로 웃음이 나오시죠 지금 보니까. 그 오빠 네. 웃긴 거 뭐 옛날부터 이번엔 선글라스 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옷깃으로 얼굴 가리다가 선글라스 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사실은 저는 참 이 집을 보면은 특이한 게 그냥 오로지 처갓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그쵸, 되면서부터 예, 본가 예.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오고요. 맞아요. 의절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런 아들이 예를 들면 내 동생이 내 뭐 누구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가족면회를 가야 돼요. 아무리 의절했더라도 가족면회 한 번도 안 했대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 본가에서도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미 윤석열은 우리 식구들하고는 절연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본가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네가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었고 잘못된 행동으로 결국 구치소까지 감옥까지 가서 앞으로 이제 못 나올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된 거 니네끼리 알아서 책임져라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묻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그렇지만 식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절연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하고 연을 끊은 지 오래됐다고 하지만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이 됐다든지 그럼 당연히 가봐야죠. 그러니까 많이 아프다든지 하면 가보게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또 가족이잖아요. 궁금해서라도. 근데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는 별도의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별도의 에너지가 예. 있다. 에너지가 뭐예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에너지? 별도의 요인, 아, 요인. 예, 별도의 요인이 있다 못 가게 하는. 그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아까 말하는 뭐 김진우 씨라든가 뭐 그 처갓집 식구들 그렇죠. 뚫뚫뚫뚫 또아리를 들고 이 사람을 꽉 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 가운데 있고 윤석열 중심은 막 이렇게 네. 힘을 줘갖고 구렁이가 그냥 막 꽉 힘을 줘가지고 절대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저는 그 장면이 그리고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친가에서 누구 하나 찾아간다. 그럼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자기 자식이 내지는 뭐 자기 형제가 대통령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현재 한 번도 윤석열이야. 안 간다는 게 김건희는 예전에 내가 사실은 이제 포기를 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부인인데 남편이 그랬으면 어쨌든 가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 가족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이 김진애 씨를 비롯한 이 김건희 씨의 일가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 인식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도 같은데 게다가 지금 김건희 씨 주변에 아직도 그 무속인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 이 얘기도 제가 아니, 들었어요. 지금이 김건희 씨 주변에 무속인들이 판치기 딱 좋을 때죠. 원래 한탕 털어야 돼. 원래요 사기꾼이 가장 많이 붙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사기꾼 안 붙어요. 이 사람이 망했을 때 사기꾼 아, 붙어요. 아니, 절체절명의 망하기 직전에, 위기에 망하기 치닫고 있을 직전에. 때. 왜냐하면 그때는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기 때문에 여사님 여기 산에서 굿하시면 위기가 풀립니다. 5억만 땡겨주시면. 근데 진짜 그럴 약간 좀 때 표정이 내가 정말 진짜 사기치는 사람 뭐, 표정이었어. 무슨 사기꾼 같아요. 왜? 그럴 때 쏠깃하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사기꾼이 붙어가지고 사기꾼을 치려고 해봐야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 아쉽지가 근데 않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자기가 신점도 보고 자기가 오히려 무당보다 훨씬 낫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어때요? 자기가 그럼 알아서 판단해봤을 거 아니야. 아이, 무속이라는 거는요 FM이 있는 학문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면 의학이라는 학문의 도도한 흐름이 있고 법학이라는 법학의 기본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무속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속은 여기 가면 귀신 잡는데 좁쌀이 최고지. 근데 여기 가면 귀신 잡는데 단팥이 최고야 이러는 거고 어쩌다가 야 좁쌀 썼는데 귀신이 안 물러가는 것 같아. 단팥 썼대. 바로 여기가 영하네. 이게 무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아무리 무속을 잘한다고 해도 저쪽에 있는 도사님이 눈썹이 하얀 분이 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윤석열 이번에 잡혀간다고 했는데 진짜 잡혀가네. 거기에 쏠깃하는 게 무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FM이나 기본 뼈대가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런 걸 왜 이렇게 약간의- 잘하는 거야? 네? 왜 이렇게 잘 알아? 왜 이렇게 확신적으로? 법학하고 의학하신 분이 무속을 왜 아니, 잘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 보니까. 본인이 직업을 바꿀 때 물어봤죠 가서. 아니요. 전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한 아니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의사입니다가 뭐야 저게 지금? 그런 건 아닌데 과학은 과학으로서의 뼈대라는 게 있거든요. 과학이 그러니까요. 과학이기 위해서는 뼈대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쪽 하여튼간 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진짜 쓸데기 없는 정보를 많이 아는데 그 옛날에 김건희 씨 이렇게 갈 때 막 목덜미 이렇게 했던 맞죠. 그 사람이 예. 뭐 심 박사라고 뭐 무정 스님의 뭐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약간 영빨이 좋대. 한창 이렇게 목덜미를 누르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영빨이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진법사 영빨이 되게 좋았대요. 근데 지금 이제 둘 다 영빨이 떨어졌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영빨은 천공이라는 거예요. 백재건 씨랑 그 얼굴 뭐 이렇게 된 그 동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왜 두 그래서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데. 왜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두 사람 별 역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기 망한 적이 때문에. 없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별로 듣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건 제 판단이에요. 제가 천공말을 왜 안 들어? 다 들었지. 아니요, 저는 천공은 실제 역할한 거 없다고 봐요. 천공은 그냥 표면적으로 사람들 눈 가리는 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저 사람 말을 안 들어봤는데 천공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가깝다고 봐요. 천공은. 그러니까
천공이 한참 이제 논란이 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천공은 눈속임이다. 천공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건진이 드러나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 그래요. 그냥 사람 100명이 있어. 그러면 100명 의견이 다 다르잖아. 뭐 그때 자기가 가장 믿고 싶은 걸 믿고 망했네. 그럼 딴 데 찾아가는 거야. 이 무슨 FM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자기 마음이야. 오늘은 왠지 이 사람 말이 신뢰가 가는 것 같아. 다 망하고 좀 네. 있다가 이제 빵에 들어가면 벽에다가 처형 귀신 사진 붙여놓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김건희 씨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꼭 독방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만약에 그 사람이 홍거방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여자 수용자들에게 전 봐준다 그러면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는 나중에 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로 김건희 일가가 지금 사실은 이게 안심할 때는 확실히 아닌 게 아닌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물건들이 너무나 진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진짜 무개념한 것 같아. 네, 내가 봐도 진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해맑은 거야 그냥. 너무 해말고. 자기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해먹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무 일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가 바뀌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뭐 잃을 게 있나요 그 사람이? 막상 그렇죠. 별로 아, 없어요. 왜 돈도 예. 잃고 네. 어? 돈도 잃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아니 감옥 최은순 씨가 들어가지 그 정도 않겠지만 아니 최은순 씨도 제가 봤을 때 직접 들어갈 또 거예요. 들어가? 예,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다른 거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해맑게 네. 사는 게 나아요. 그 말기 암 환자 해맑게 살아. 말기 암 진단 받고 그때서야 자기의 삶을 찾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아 오히려 남은 예, 기간에 진짜로 그런 사람들 짧은 꽤 기간에. 있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윤석열이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독방에도 넣어주는데 사실은 영부인은 그냥 이름만 영부인인 거지 그런 자격조차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이제 홍거실 우리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홍거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홍거실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홍거실에 안 넣고 독방에 넣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네,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처럼 예우를 갖출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을 홍거시켰을 때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그렇죠. 미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학설이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예요. 옛날에 시국 사범들은 대부분 다 그 독방이 아 영향을 끼치니까. 예. 상대방들을 사람들한테 구원해도 이해된다, 구원해도 이해돼. 있으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어차피 보면 일가족 다 상봉할 것 같은데 그 여기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 그 방 하나 있고 좌우가 비어 있다고 비어있대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상민이 넣고 여기 덕수 넣고 이렇게 마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그냥 화기애애하게 지내게 온 가족들 다 넣어주면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수사 진행 상황들을 특검별로 보다 보니까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은 정시에 끝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은 너무 의혹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뭐 정시에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특검을 더 연장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기간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그냥 방식은 이제 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그 특검 측에서 제안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을 좀 만들어주든지 해서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최희병 특검 빨리 끝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다 근데 네, 그게. 왜냐면 최희병 특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됐죠, 지금. 그리고 사실은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둘이 약간 경쟁 관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희병 특검은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좀 뭐라 좀 비껴나 있고. 독립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뭔가 좀 결정이 뭐가 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나올까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힘들 때 그리고 여기 너무 지저분하게 많잖아. 게다가 맞아. 여기에 진상 피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망가고 뭐 밀항한다 그러고 진짜 이게. 힘을 실어줘야 돼 우리가. 김건희 특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사건과는 달리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김건희는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공범 관계예요. 뭔지 교사범이라든지 알겠다. 공범 예. 관계일 뿐이야.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김건희 8월 6일날 검찰 나가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안 여자의 몸으로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남편한테 속풀이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다 해줄 줄 상상도 못했죠. 저 새끼예요. 이러면 김건희는 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김건희 몰아주게 하면, 네. 김건희 입장에서 아니 제가 영선이랑 친해가지고 영선이 그냥 제가 뭘 합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 영선이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대. 우리 남편이 또 그걸 못 참고 가가지고 영선이 좀 해줘라 하더라고. 나는 몰랐다고. 이게 돼요. 저렇게 김건희 나올 진짜. 가능성이 높지만 네. 지금 이제 비합헌 기록도 나왔고 맞아. 아니 그러니까 집중이 많아. 집중이 보니까 그러다 지금 근데 경유해서 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많아요. 김건희 특검은 그런 부분 때문에 김건희로 가는 다리를 만드는 게 내란 특검이나 어려워요, 최상범 특검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렇구나. 예, 훨씬 어렵고 그러니까 뭐 비화폰 나왔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비화폰에 근데 또 녹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화폰은 그렇죠. 안 이러다 남아있지.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특검 측에서는 그 상대방들 통화한 상대방들에게 당신이 자백하면 특검법에는 당신의 형량을 반으로 줄여주는 법이 있다. 아. 그러니까 네가 빨리 자백하고 누가 먼저 자백하냐가 중요하다. 죄수의 딜레마. 네. 이런 작전을 좀 써야 됩니다. 사실상의 플리바게닝 예, 전략을. 그걸 해줘야지.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지 이 여자가 거짓말 하더라도 그렇죠. 부인하더라도 네. 객관적으로 통화 기록이 있고 상대방이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부인해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그러면 김건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형량을 줄이려고 자백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겠지만 예. 우리는 안 믿어. 괜찮아. 그게 진짜 이게 법조인 입장에서 구조를 보면 김건희 특검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진짜 어려워요. 기자가 봐도 그래요. 예. 김건희 특검이 예. 제일 어렵고 결국 이제 3특검이 하나 더 모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중에 서로 죽일 거예요. 조금 있으면 김건희는 이 모든 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하고 윤석열은 나와서 김건희 때문이다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노영희 변호사님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달라고 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지기현 재판장 이거 지금 잊혀진 인물이 왜 돼가고 있냐? 어떤 식으로 왜 재판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좀 물어봐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기현 부장은 지금 휴가가 있잖아요. 유장 편하죠. 아니라 지금 네가 말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지금 이 분위기고요. 어차피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박근혜 특검 때는 일주일에 4번씩 했어요. 김세현 부장이. 그래야지 1년 안에 끝나요. 그 집중 심리를 해야지. 네,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구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시간만 보내다가 나는 그냥 여기서 떠나겠다. 이제 이 생각이고요. 자기가 선고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안 하고 한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열받았는데 그거 안 하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지기현 부장의 그 접대 관련한 멘트가 나왔을 때 그게 원래는 민주당에 제보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A 변호사가 제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A 변호사가 제보를 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불렀잖아요.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래, 사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말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예? A 변호사가 민주당에다가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돈도 많이 쓰고 그날 그 사진 3장 이렇게 있는 사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때 막 와서 이 사람이 맨날 부르면 자기가 불러가지고 밥 먹이를 뭐 밥 사라 뭐 사라 막 돈도 뭐 어쩌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민주당에서 호기롭게 이제 한 건데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때 제보자가 변호사가 말하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변호사마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본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변호사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법원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지기현 부장님은 오셔가지고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진짜 사진만 찍고 갔다 그랬어?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네, 듣기로는 네. 이게 되게 정확한 정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노종면 의원한테 이제 나온 얘기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최초에 이제 발설하는 과정에서 노종면 의원이 있었으니까 중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네.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또 이제 노종면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 그 증빙 자료로 이 변호사의 말이 있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네.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지기현 부장이 룰루랄라지 이제. 그리고 변호사한테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구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렇죠.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 변호사 아니 일을 이쪽으로 오다 그러세요. 같이 유튜브 아니, 찍게.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걸 몰랐냐고 무슨 바보도 아니고 처음에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내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이렇게 또
말을 바꿔버리면 안 되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일요일 날인가 그때 기자회견 하면서 맞아요. 예. 그 맹탕 기자회견이 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야. 그래서 2만 명이 지금 서명해가지고 직위원부장 나라가 나가라 그런 내용이 하지만 있는 거구나.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쉽지가 않죠.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직위원 개인은 개인일 수 있는데 그걸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동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언제쯤 발휘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직위원 하나도 나가야 이제 돼. 이렇게 못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조이대하는 산을 어떻게 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판결 나기 전에 경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법개혁이 참 어려운 게 지금 이제 그 파면 선고하기 그 전에 국민적 분노가 어마어마했잖아요. 헌법재판소 뭐하냐 앞으로 이거 내란을 저지른 자 이거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파면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딱 해보니까 문영배만 영웅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 난리를 겪었는데 윤석열 사형 선고해버리면 직위원 영웅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외양간을 안 고쳐요. 소를 안 잃어버렸거든. 소 잃고도 잘 뭔지 안 고치는 알겠습니다. 게 인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배짱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공수처에서 조희대와 직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으로 이첩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은 특검으로 수사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 사건이나 다 이첩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내란 특검에서 직위원과 조희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서 그걸 이첩을 하고 내란 특검에서 그걸 받았다는 거는 뭔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뭔가 있다는. 그냥 받아주진 않는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란 특검 입장에서 지금 얘가 판사인데 얘 판사 수사할 거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이, 나서기는 못하죠. 되게 쉽지가 않죠, 어렵거든요. 솔직히 예, 쉽지가 현실적으로. 않거든요. 네. 하지만 직위원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난장을 피운다면 제가 봤을 때는 특검에서 입건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직위원을 입건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입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직위원은 법관 제척 사유예요. 자기 사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못 받는구나. 못 맡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법적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네. 공수처에 사실은 이 특검이 나오기 전에 네. 공수처의 직위원부장을 고소고발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지금 다 특검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다는 얘기는 그 건을 들여다본다. 수사하겠다는 들여다본다는 거죠. 거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사실 이제 자제하겠죠. 검사들이나 뭐 변호사들이나 판사나 다 법조인들 다 뻔한 그렇죠. 뻔짜라서 거기까지 지금 가지는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있는 거죠. 예. 야, 그런 상황인 게 이제 사실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근데 참고로 그걸 한 게 윤석열이에요. 판사들 뒷조사하고. 아니 맞아요. 사찰하고. 네, 네. 정말로 그랬던 건데 여간 이런 그 상황 중에서도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또 전당대회를 8월 22일 날 치른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떤 표현이 더 극악한 표현도 부족한데 아니 후보들 면면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5명 그 당대표 나온 사람 중에 특히 1등과 2등이라는 사람들이 전환길이 뭐가 그구냐. 전환길이 시킨 대로 면접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 되고 나면은 윤석열 면접 보러 가겠다. 접견하러 가겠다. 나는 전환길 씨한테 충성하겠다. 지금 이딴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1, 2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앤장이 김문수와 장동혁이라는 김앤장이 이 김앤장이 합칠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합칠 수도 있다 진짜. 네, 왜냐하면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가 이제 있고 막 이런저런 이제 힘이 좋을 테니까 네. 어쨌든 둘이 나가면은 뭐 한 명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문수가 제일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야 그냥 너 그냥 하지 마. 내가 좀 할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장동혁 후보가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에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킨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장동혁대로 야, 이 친윤들이 다 나 밀고 있어. 나로 합쳐? 나로 네. 합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만 이제 성사가 되면 자기네들은 괜찮다는 건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지. 예. 조경태 의원 지금 몇 등 하고 있어요. 순위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네. 진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게.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고 대통령 후보 되려면 국민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를 향해서 가는 애들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표도 대표인데 최고위원이라고 올라와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이 사람- 거릴 타선 이 사람들 없습니다. 진짜. 보면 예. 이 사람들은 당원들을 설득해서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지금 이 판에서 내가 친윤들한테 잘 보이면 혹시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나온 사람들이에요. 언제적 선수적으로 언제적 짝쓰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짝수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저도 몰라요. 뭐야 말을 정확히 해줘야지. 제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짝수리 도대체 누구인지 말해봐봐. 아무튼 안에 그런 내가 저- 찾아야 되겠어.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기네들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해서 국민들한테 이 표를 소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춘추 전국 시대를 이루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 아니 이자들이 국민을 왜 봐요? 이자들이 국민을 보고 정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할 필요가 있어.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더 높은 데 가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 하면 국민을 향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가 가지고 10만 명만 땡겨주면 내가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정치 집단이 될 수가 있냐고요. 여기는 망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환길이 이제 간별사로 나선 것도 모자라는데 신천지 얘기 나왔죠. 거기다가 명태균까지 지금 설쳐. 그게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이게 무슨 국민의힘이야. 사방통에 어딜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안 보여. 종교의 힘, 생선의 진짜로, 힘 뭐 예. 이런 거지. 어떻게 되려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도대체? 저는 이번에 네. 최고위원들이 누가 뽑히느냐 너무 궁금해 오히려 너무 그래서. 궁금하고 예. 그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존립이 사실 저는 결정될 거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안철수 의원 보세요. 이번에 관세 협상 타고 나니까 한덕수가 갔어야 된다. 한덕수가 갔으면 더 잘하고 왔을 것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안철수 씨 입장에서는 저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관세 협상 처음 했을 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안 문제가 있었어요. 아, 보안 그 문제? 멀티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네. 거 보안 문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있었어요. 완화해 달라. 네.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씨 입장에서 사업하기가 좋았을 거예요. 아유, 진짜. 아니 그리고 아 이제 그리고 짝수리는 예. 안 나오잖아. 빨리 알려줘봐요. 아 저도 몰라요. 내가 국민의힘 최고위원 짝수리로 쳤는데 안 나오잖아요. 빨리 누군지 알려줘봐요. 저도 몰라요. 저도. 연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하간 보면 국민의힘은 또 이제 특검 수사도 아까 연관해서 얘기하면은 이미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사람도 많고 앞으로도 수사가 갈 길이 먼데 정말로 이제 처음에 저는 들었을 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정말 이런 분위기로 반드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반드시, 같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아니 진짜 자기네들 스스로가 지금 무덤을 파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내가 무슨 극우냐 만약에 나를 극우라고 생각하면 나는 사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50% 이상이 당 대표가 만약에 내가 된다면 국민의 당원의 50%에서 날 지지한 거니까 내가 당 대표 되고 나면 니네 다 나가라 이랬잖아요. 야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네 당에는 그럼 극우들만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아유, 다들 미쳤어요 지금. 정말 훌륭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벌써 끝나는구나. 예,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조국 전 대표 면회를 네. 심심치 않게 가셨잖아요. 아, 좀 그래요? 어떤 상황이 좀 궁금해가지고. 예. 뭐가 어떤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지내고 계신 상황이 좀 어떠한지를. 예. 더워요. 아 예를 들면 가시면 주로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집사 변호사라는 거야? 사실 그게 서울구치소에 금지하는.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게 이미 확정 판결 난 사람에 대해서는 아, 상관없는 거지. 변호인 전혀 접견 지금 할 수 상관없지. 없잖아. 네? 일반 접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변호인 확정 판결 접견 할수 확정 있어요. 판결 났는데도 이분이- 재심 같은 거 할 거 아니면 이분이 안 사건이 해주는데? 많아. 그렇지. 그렇지. 부가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고소고발한 네. 것들이 있구나. 그것 예. 때문에 하는구나. 뭐 아무튼 알겠어. 뭐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네. 이제 뭐 이제 8.15 이제 사면 관련해서 이게 이름이 이제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사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걸 떠나서 검찰 개혁을 논하는데 조국 대표님을 구치소에 넣어놓고 검찰 개혁을 논하자고요. 검찰 니네들 다 잘했는데 개혁이 돼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함께 논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결국 개헌이 필요할 거라고 개헌이 봐요. 필요하다. 이 두
왜 검찰 개혁이 필요했는지, 왜 사법 개혁이 필요했는지 이걸 알려준 시작이 조국 대표였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고 검찰 개혁을 하면 검찰들은 아마 나중에 검사들 그럴걸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기억하래. 아니 우리가 그 권력형 비리 조국도 잡아놓고 우리가 예전에 국무총리도 잡아놓고 니네들 잡아놓을 수 있어? 우리가 거악이랑 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욕먹은 거야. 논리는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 앞에 선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미친 생각이에요. 먼저 선결 과제부터 해결해야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논리가 훨씬 탄탄해집니다. 네. 우리 노인 변호사님께 다른 걸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우리 사실 박영수 특검하고도 예전에 교류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박영수가 한직으로 밀려왔던 윤석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으로 땡겨가지고 어떻게 발판을 마련해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박영수는 깜빵을 갔습니다. 지금 잠깐 나와 계신 걸로 아는데 구속됐죠. 혹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노 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네, 그게 박영수 특검 얘기입니다. 아 박영수 특검 얘기 노코멘트다. 네, 아, 왜냐하면 말을 많이 아끼네. 보니까, 네, 말을 많이 할게요. 박영수 특검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은 그 윤석열이 한창 힘이 좋을 때. 그러니까 이럴 줄 몰랐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윤석열 천하에서 자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러다가 너무 이상해지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 중간 상황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음. 그다음에 이거 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파면 당하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재판 진행 중이고 자기는 구치소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네. 노코멘트다. 노코멘트 하겠다. 노코멘트로 모든 걸 노코멘트로 일관한다. 왜냐면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키운 사람이 이런 파국적인 결말을 맞다 걔한테 보니까 물린 거죠. 기대던 걔한테.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부채 의식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인생 무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더라 이런 얘기.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힘 없고 끝 없으니까 그런 거죠 뭐. 지금 예. 말 진짜. 잘못했다가 나중에 어차피 다시 만나실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은 제가 이제 정확히 아는 바로는 그 특검할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본인. 아니, 저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남들이 예. 이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원래 박영수 특검도 삼성이나 이런 재벌 기업들하고 사실 친했어요. 그렇겠지.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특검하면서는 삼성하고는 삼성이 때 엄청나게 이제 이게 완전 많았잖아요. 연을 끊었겠죠. 예. 근데 완전 히 연을 끊었어요. 정말로. 그랬구나. 예.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공수처장 나중에 이제 잘하면 될 것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 나중에 이제 명예롭게 뭔가를 이제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것도 있었었고 내가 사실 성공하는 특검이 뭔지를 보여줘가지고 좀 나의 이 명예를 드높이고 싶다 이런 것도 사실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초창기 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 예. 환호도 받고. 근데 특검을 성공적으로 끝내가지고 다 이제 유죄받게 하고 막 이거저거 다 했는데 막판에 갑자기 이제 본인 생각엔 이상하게 흘러간 거죠. 그리고 그 대장동 관련해서도 네. 이제 남들은 그거 돈 받아먹고 나쁜 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 주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런 입장으로 그렇군요. 가요. 약간 자포자기도 있는 거구나. 예.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관련 사람들 그 대장동 사건 관련돼 보면 다 중간에 또 이제 검찰이 좀 작업했던 게 또 막 속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박영수 특검에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인생 무상 이런 걸 좀 사실 느끼고 그 연세에 거기 지금 몇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아니, 웃으면 안 보석이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사실 보석으로 나오신 것일 뿐이지 2심도 맞아요. 1심도 유죄로 유죄 나왔고. 그대로. 1심도 세게 받았어요. 세게 제 받았어요. 기억에. 예, 그죠. 예. 내가 7년 증인도 해줬는데 가서. 어차피 뭐 사실 뭐 근데 그때 그 유죄 나온 거는 그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할 때 그 돈 받았 남우그룹도 3억 받았다는데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제가 잘 알아서. 아 변협에서 네, 왜냐면 때문에. 그때 내가 그 박영수 특검한테 회장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때 회장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좀 본인은 되게 억울해하고. 아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 제작진의 강력한 요구로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을 좀 꼭 들어달라는. 왜 저걸 꼭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재물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라는 취지겠죠? 저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 여기는 자주 만나는 분이니까 물어본 거고. 맞아요, 네. 없어요. 저는 지난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때 억울하게 그 재판에 희생이 된 사람들, 특히 검찰의 그 잘못된 기소권에 희생이 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실 저는 정경심 교수, 조국 네. 전 대표, 또 저는 송영길 대표까지 다 그 안에 포함을 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김웅, 야 김용이죠, 김용. 그 김웅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김웅이라서 김용 죄송합니다. 예. 드래곤이냐 배어냐. 그분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봐봐 정권 바뀌니까 또 갑자기 그 옛날에 그 증인으로 증거로 삼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다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 네. 최성애 씨가 뭐 어쩌고 했던 것도 또 나오잖아요. 이 정경식 교수. 이거는 사면시키고 사실 원래는 재심을 통해 가지고 좀 이 명예를 회복하는 게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빨리 나와 가지고 일단 네. 이거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대 특검 수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정필수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대상은 윤건희 부부를 둘러싼 무속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